1997년 가을, 전북 군산의 한적한 포구 마을에서 27세의 임신부 한미정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본편을 시작하기 전 구독 누르시면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고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바다는 회색빛 파도를 끊임없이 해안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오전 10일시경 마을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았고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임신 7개월의 태아 역시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미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을 나섰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었으며 걸음걸이는 임신부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2시가 넘도록 미정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 김재훈 씨는 처음에는 친정이라도 들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재훈 씨는 처가에 전화를 걸었지만 미정 씨는 그곳에도 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재훈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마을 전체가 수색에 나섰지만 미정 씨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나간 작은 손가방도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구의 어부들은 혹시 바다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안선을 따라 밤늦게까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정 씨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마을에서 알려져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처사이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자주 아기 옷을 손수 만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태명까지 지어놓고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단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정 씨가 보건소를 나선 후 집까지 가는 길은 대략 1.2km 정도의 거리였고 평소에는 걸어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경로는 보건소에서 시작해 마을 중심가를 거쳐 주택가로 이어지는 단순한 길이었고 평일 낮 시간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발걸음은 어디선가 멈춰버렸고 목격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보건소에서 집까지의 경로를 샅샅이 뒤졌고 주변 상가와 주택을 일일이 방문하며 혹시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 조사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형사였던 오석진 씨는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느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수사는 점점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미정 씨의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지갑과 신분증, 현금 8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충전기에 꽂혀 있었으며 마지막 통화 기록은 전날 밤 친정어머니와의 통화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집에 돌아올 생각으로 나갔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계획적인 가출이나 도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고 임신 사실을 둘 다 기뻐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작은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였으며 미정 씨는 임신 전까지 마을 슈퍼마켓에서 일했지만 건강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와 시댁 식구들 역시 미정 씨가 사라질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고 모두가 그녀의 실종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결국 몇 주간의 수사 끝에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고 실종자 명단에 한미정 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흐른 2008년 봄 군산 외곽의 한 폐건물 부지에서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이 건물은 한때 수산물 가공 건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 여파로 부도가 나면서 문을 닫은 뒤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고 녹슬어 있었고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조차 거의 찾지 않는 외딴 장소였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건물 뒤편의 작은 창고를 정리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에 이상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것은 당연했지만 유독 창고 한쪽 구석의 콘크리트는 다른 부분과 색깔이 달랐고 마치 나중에 덧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부들이 중장비로 그 부분을 드러내자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있던 커다란 나무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폐기물이려니 생각했던 인부들은 통을 꺼내려다가 이상한 무게감을 느꼈고, 겉면에 묻어있던 오래된 흙을 털어내자 통 안쪽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의 뚜껑을 살짝 열어본 순간 인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곳에서 나온 악취와 함께 빼꼬라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통을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그 안에는 패꼬라된 여성의 유골과 함께 작은 태아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두 유골은 서로 얽혀있는 듯한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골 주변에는 낡고 녹슨 의료용 기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비닐 장갑도 함께 있었으며 일부 의료용 거즈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골은 최소 10년 이상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여성의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밝혀졌습니다. 골반뼈의 형태와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사망 당시 임신 중기에서 후기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태아의 발육 상태로 보아 임신 7개월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DNA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수사팀은 과거 실종 사건 기록을 모두 뒤져 해당 시기에 실종된 임산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주인공은 11년 전 실종되었던 한미정 씨였고, DNA는 그녀의 친정어머니와 99.9% 일치했습니다. 태아의 DNA 역시 미정 씨와의 모자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언론은 11년 만에 발견된 실종 임산부의 유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였던 오석진 씨가 재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년을 3년 앞두고 있었지만 11년 전 풀지 못했던 사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오석진 형사는 과거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정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 보건소가 아닌 개인 산부인과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단순 검진으로 여겨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병원은 미정 씨의 집에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해 있었고, 차로도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으며 굳이 그곳까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을에도 보건소가 있었고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여러 곳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정 씨는 왜 먼 곳에 병원을 찾았던 것일까요? 오 형사는 그 병원의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고, 당시 미정 씨를 진료했던 의사가 이준혁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당시 30대 중반의 산부인과 전문의였고, 지역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료계에서는 실력 있는 의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 형사가 이준혁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몇 가지 불편한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과거 그의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들 중 일부가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던 적이 있었고, 특히 젊은 여성 환자들을 대할 때 지나치게 친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병원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가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법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고, 이준혁 씨는 계속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그 후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오석진 형사는 이준혁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처음 조사실에 들어온 이준혁 씨는 침착한 모습이었고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11년 전의 일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오 형사가 미정 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동안의 침묵 후 이준혁 씨는 그냥 일반적인 산전 검진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고,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고, 미정 씨가 왜 먼 거리에 있는 그의 병원을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자신은 모른다고 답했고, 혹시 지인의 소개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혁 씨의 병원 기록과 당시 통화 기록을 면밀히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정 씨의 남편 재훈 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미정 씨가 이준혁 씨의 병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미정 씨가 몰래 사용하던 선불폰이었고, 그 번호로는 이준혁 씨와의 통화만 이루어져 있었으며 통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통화 시간은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정도로 단순한 병원 예약이나 문의 전화치고는 길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정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밤
그 선불폰으로 이준혁 씨에게 30분 이상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종 당일 오전에도 짧은 통화가 있었고 통화 직후 미정 씨가 보건소로 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영사는 다시 이준혁 씨를 소환했고 이번에는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화 기록을 제시하자 이준혁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준혁 씨는 변호사를 요청했고 더 이상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혁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1997년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이동 기록을 확보하려 했지만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자료가 소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이준혁 씨가 근무하던 병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백업 테이프 중 일부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측이 보험 관계로 일부 영상을 장기 보관하고 있었고 우연히 그 시기에 테이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를 복원한 결과 미정 씨가 실종된 날 오후 3시경 이준혁 씨의 병원 주차장에서 미정 씨로 보이는 여성이 이준혁 씨의 차량에 타는 장면이 희미하게 남아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품질은 좋지 않았지만 여성의 체형과 옷차림, 걸음걸이가 미정 씨의 특징과 일치했고 전문가의 분석 결과 본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고 검찰은 이준혁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속 후 진행된 조사에서 이준혁 씨는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일부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미정 씨와는 그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관계가 깊어졌으며 미정 씨가 결혼한 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미정 씨가 임신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정 씨는 처음에는 낙태를 고려했지만 임신 중기를 넘어서면서 마음이 변했고 태동을 느끼면서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준혁 씨는 자신의 경력과 가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고 미정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했고 이준혁 씨에게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미정 씨가 실종된 날 그녀를 자신의 병원으로 불렀고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지만 미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격한 말다툼 끝에 이준혁 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미정 씨를 강제로 마취를 시켰고 진료대에 눕히고 불법 유산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었지만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된 시술은 심각한 출혈을 일으켰고 미정 씨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이준혁 씨는 당황한 나머지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출혈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으며 미정 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준혁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미정 씨의 시신과 태아를 병원 내 비상용 냉동고에 임시로 숨겨두었다가 그날 밤 인적이 드문 시간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당시 이미 폐쇄되어 있던 수산물 가공 건물이었고 그곳은 그의 친척이 과거에 운영하던 곳이라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며 열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건물 뒤편 창고의 콘크리트 바닥 일부를 파내고 나무통에 넣은 시신을 묻었으며 그 위를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 흔적을 감췄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는 병원으로 돌아와 미정 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11년 동안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로 살아왔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죄책감과 공포로 괴로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준혁 씨의 아내 장수연 씨가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수연 씨는 남편이 미정 씨의 시신을 운반하던 날 밤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범행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공범이 되었고 11년 동안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으며 그 죄책감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로 살아왔지만 내면은 깊은 죄책감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준혁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장수연 씨를 범인은 닉민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정 씨의 남편 재훈 씨는 법정에 매번 출석했고
11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준혁 씨에게 무기징역을, 장수연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의사가 오히려 두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11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며 유족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을 엄중하게 질책했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